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거.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이해인간 내용 뭐 이까 뭐 내가 모른다고 해서 뭐 이렇게 문제를 하나 더 맞고 틀리고 뭐 그런 게 있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뭐 줄거리를 꼭 내가 알아야 되는 거냐? 아주 뭐 그 고난이도 문제를 풀이하는데 직결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게 썩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적는 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주셔야 돼. 자, 왜냐하면은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가? 그게 일단은 이 아이디어인데 지금 수업이 아이디어인데 소설은 뭐냐면 1번 그 상위권 학생일수록 특히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이지 이런 애들은 특히 더 그런데 국어를 그냥 감으로 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일수록 이게 시간지체 요인이 돼요. 이게 시간지체 요인 1순위 소설이. 그러니까 소설 문제 풀다가 엄청 시간이 막 지나가 버려요. 독서 지문을 막 날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독서 지문을 대충 풀게 하기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 지체 요인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 잘 알고 있어야 돼. 공감하죠, 그렇죠? 이 시간 지체 요인이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얘는 읽는 방법을 모르면은 읽는 방법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망하는 영역이야. 그 읽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익히셔야 돼. 일단 시간 지체 요인이다. 그리고 읽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다. 라는 얘기고, 세 번째, 소설 지문에는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있다. 특히 이제 문제 유형에 고정된 이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패턴에 맞추어 읽는 방법을 익혀서 시간 지체 요인을 없애자. 이게 이제 선생님 수업의 핵심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한 읽는 방법을 익혀서 결과적으로 시간 지체 요소를 제거하자는 얘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순서에 따라서 자 1번 이 패턴으로 갈 거예요. 패턴. 소설 문제의 패턴이 있다라는 거. 개인적으로 질문 왔을 때 선생님이 이제 메모를 이제 조그맣게 해준 적이 있기도 해요.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주는 거야. 전수로 봤을 때는 4개 유형만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몇 가지? 4개 유형. 그 4개 유형이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서 문항수가 줄거나 셋으로 아니면 조합을 해서 더 늘거나 5으로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항상 물어보는 게 이제 1번 문제가 서술상의 특징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체로 뭐 문체, 시점, 구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구성이나 문체나 뭐 시점이나 뭐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물어보는 첫 번째 문제 유형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시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시작되면 인물로 포문을 여는 거죠. 인물로 포문을 여는 거야. 인물에 관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인물에 관한 질문이. 근데 이 인물에 관한 질문도 다시 둘로 세분화되는데 한 인물의 심리 상태나 혹은 그 정서의 변화에 주목하는 문제 1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 내적 정보에 주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 심리 상태에 있는 것이냐. 개별 인물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낱낱이 풀이에 관한 OX를 해봐라 이런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인물 간의 외적인 정보, 그러니까 관계에 주목하는 문항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인물이 다른 인물을 어떻게 생각한다. 죽이고 싶다. 뭐 이런 거, 살리고 싶다. 아니면 한 인물이 주변 세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냐. 여기서 살고 싶다, 여기를 떠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두 가지 패턴이 있다라는 거. 자, 세 번째로 내려가면은 소재에 대해서 묻는다거나 뭐 해산바가지랄지 독 찢는 늙은이의 독이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재 뭐 학이랄지 이런 거 민노인의 국 뭐 이런 거 소재나 배경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심심치 않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마지막 패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하고 계시다시피 어떤 문제? 보기 문제가 되는 건데 감상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제일 심각하게 이 지금 읽는 방법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말썽이 나는 문제 패턴은 4가지 가운데 대체로 어떤 문제일까요? 대체로 4번 문제에서 크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이것도 안 돼요. 읽는 방법이 준비가 안 되면 대체로 4번을 많이 틀려요.
아니면 후순위로 얘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이제 후순위로 이제 2번 관련된 문제에서도 말썽이 날 수 있죠. 두 가지.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은 거꾸로 생각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인물에 관한 정보를 묻는 문제 패턴이 나머지 1번과 3번과 4번을 모두 지배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결과적으로는 4번 유형을 많이 틀리는데 본질적으로 접근하면은 4번을 왜 틀리냐? 인물에 관한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물에 관한 준비가. 인물에 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막 지역적으로 인물 이름 동그라미 한다거나 아니면 인물이 그 호칭의 이 종류를 막 열거에 나열해 놓고 얘는 누구를 가리키고 쟤는 얘를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냐를 찾으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적인 정보나 외적인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네가 정확하게 발견했고 그 다음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냐 이거거든요. 이걸 발견하고 기억을 하면 틀릴 문제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서술상의 특징을 비롯해서 소재 배경이나 보기 감상 문제 모두 일관되게 이렇게 내적인 정보, 외적인 정보, 인물에 관한 정보로 일관돼 있고 점철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녀석을 주목을 하시라는 얘기고 걔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항상 이미 나왔으니까 올해 태수능에도 그렇게 나올 거거든요. 당장 국병에도 그렇게 나와요. 답답해 미치겠어. 왜? 맨날 나오는 유형인데 왜 그거를 못 맞히는지 개인적으로 좀 답답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올 문제가 정해져 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인물의 정서나 태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항상 나와요. 국평도 나올 거고 대수능도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읽을 때 어떻게? 예상하면서 읽으셔야지. 핵심은 이거야. 읽는 방법을 한 단어로 얘기해봐라. 그럼 뭐야? 예상이야 예상. 예상하면서 읽으시라 이거거든. 뭘 예상해? 여기 나올 문제들을 전부 예상하면서 읽으시라고. 그렇게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올 문제는 정해져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정보를 미리 체크하는 가운데 읽으시면 된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그 체크한 정보들이 너무 파편적인 정보, 너무 뭐랄까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은 퍼즐이 좀 안 맞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지. 안 그래? 퍼즐이 안 맞지 않을까요? 다 따로 그게 뭐 흐름이 안 잡힐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 다 밑줄 그거 놓잖아. 그러면 이게 정서 태도가 물 흐르듯이 쫙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간극이 다 채워진다고. 그 이제 어디를 봐야 되는 거냐? 문제풀이에서 OX의 근거가 지문 속 어떤 표현이냐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이 정서 태도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 언저리를 찾기도 쉽고 체크해두면 찾기도 쉽고 찾은 거를 적용하기도 되게 편리해져요. 시간 지체 요인이 사라지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디에 그 OX 근거가 있는 건지 난 알고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 읽으면서 체크하는 거를. 그러니까 소설 지체 요인이 뭐냐면은 어디를 봐야 될지를 모르겠다 1번. 그보다 앞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거 아니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 여기를 보면 된다고.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새 작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잉여인간을 오늘 이 시간 선생님 교재에 있는 걸로 같이 한번 봐볼 텐데 조금 있다가 지문을 읽을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읽어보자 라고 제가 모델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 전에 잉여인간에 관한 이 줄거리를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소설에서 시간 지체 요인을 제거하자라는 기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이 시간 수업인데 동시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소설은 어느 부분이 나올지 예상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작품이 연계된다 안 된다만 알아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올지를 알고 있어, 뻔히 알고 있어. 근데 대책이 없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 모든 작품의 전문을 다 보기는 어려우니까 줄거리 정도라도 기억 속에 담고 있으면 그나마 도움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일단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은 아닌데 뭐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좀 든든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줄거리는 알고 있는 게 좋은 거죠. 알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잉여인간의 줄거리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볼 테니까 자, 판서하는 내용 또 따라 적을 거야. 자, 잉여인간. 자, 적고 있니? 자, 적어야 돼. 이거는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잉여인간 제목 나와 있는 페이지로 가는 거야.
자, 잉여인간 하면은 자, 한자는 따라 적지 말고 제목만 한 번만 더 적어보세요. 자, 잉여인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잉여인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잉여가치라는 말 들어봤지? 남는 가치를 잉여가치라고 하잖아. 경제 용어로도. 그치? 남는 가치. 그러니까 얘는 쓸모없이 남아돈다 이런 뜻이야. 잉여는 이 뜻풀이만 써놓는 거야. 쓸모없이 남아도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쓸모없이 남아도는 인간을 무슨 인간이라고 그래? 잉여인간이라고 하는 거야. 쓸모없이 남아도는 인간. 이거를 잉여인간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쓸모없이 남아도는 인간. 이거를 잉여라고 해. 그러니까 잉여인간 그러면 얘는 그 사회생활 하면서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야. 완전 실패한 사람이고, 그리고 얘는 부와 명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고, 적응한 사람이야,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야.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고,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적어보면은 적응 안 되는 사람이고, 자, 의욕이 있어 없어? 의욕이 없어. 무기력하고, 적응이 안 되고 무기력하고 패배하고 패배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끼워주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도태되고 뭐 이런 사람.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부적응에다가 무기력에다가 알겠죠? 요즘 말로 치면 이제 아싸야 인싸야. 아싸 같은 건데 자발적 아싸라기보다는 어떤 그 사회 구조에 의해서 떠밀려 나간 타율적 아싸라고 봐요. 타율적 아싸. 강제적 아싸.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돼버린. 알겠죠?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잉여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이 사회적 배경, 시대적 배경이라고 하는 건데, 자, 왼편에다가 이제 내용 한번 쭉 적어볼게. 줄거리를. 이게 지금 화면이 안 잡혀가지고, 요거는 다시 같은 페이지다 여러분 계속 적으시면 돼요. 나는 이대로 적을게. 중심인물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삼각구두로 나와요. 중심인물이 삼각구두로. 일단 주인공 이름이 씨름 엄청 잘할 것 같아. 자, 만기 나왔어요, 만기. 자, 만기. 물론 이제 이만기는 아니에요. 만기 있고요. 만기라는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봉.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은 자, 봉. 그 다음에 익 이렇게 봉우하고 익준. 봉우하고 익준.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봉우하고 익준까지. 만기, 봉우, 익준 세 사람.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연결을 해주시고. 이들이 이제 주로 만나는 공간이 어디냐? 아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가운데 하나가 뭐였지? 소재 말고 배경의 의미에 대한 것도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병원의 대합실. 자, 병원의 대합실. 그 수납하는 장소 있잖아. 그 뭐 로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병원 대합실에서 이 세 사람이 주로 이렇게 만남을 갖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만기라는 인물이 대합실이라는 공간을 친구 두 사람에게, 친구 세 사람인데 나머지 친구 두 사람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써볼게요. 치과 의사가 직업이고요. 치과 의사인 만기이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입니다. 자기 건물에서 병원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건물주에게 돈 다달이 바치면서 세입자로서 운영해 나가는 치과 의사예요. 알겠죠? 대신에 이제 치과 의사라면 일종의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병원 대합실을 친구 두 사람에게 이렇게 좀 뭐랄까 장소를 제공해 준다 할까? 그래서 약간 배려심이 넘치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생계의 수단이기도 하면서 배려의 공간이기도 한 병원 대합실이에요. 이 만기에게 병원 대합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다음 봉우라는 인물은 결혼을 하기를 아주 잘했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위에 누구? 건물주인 처를 데리고 있는 행복한 봉우죠. 이 경제 활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마누라를 잘 만나가지고 행복할 것 같은, 그러나 행복하지 않아요. 왜? 봉우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결혼한 거야. 그래서 이 봉우는 누구를 사랑하냐 했더니, 자, 하트를 뿅뿅 날리는데 누구를 향해서? 간호사를 향해서 날립니다. 인숙 씨한테, 자, 간호사. 근데 이제 지금은 간호사라고 부르지만은 당시 전쟁 직후의 소설이기 때문에 간호원이라는 말을 써요. 간호원. 원래는 간호사지. 간호원이 인숙이를 사랑합니다.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안 받아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천은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냐 했더니 만기를 사랑합니다. 어머. 남편의 친구를 사랑해요. 하트뿅. 근데 만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이 사람은 도덕적 인물이거든요. 플러스. 자, 만기는 플러스 인물, 천은 봉우의 천은 마이너스 인물. 봉우의 천은 마이너스 인물. 자, 이 사랑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처의 반응이, 자, 봉우처의 반응이, 야, 그러면은 방 빼. 일주일 내로 나가. 자, 방 빼. 써볼게요. 방 빼. 자, 이렇게 건물주로서 횡포를 부립니다. 그랬더니 만기가 어때요? 아, 제발. 자,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사정을 해보다가 이제 다른 사건이 생기는데요. 익준의 처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사망하게 됩니다. 자, 사망했다는 도너츠를 올려주시고 사망했어요. 자, 처가 친구인 익준의 처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해 받게 되는 건데 그 전에 다시 마저 정리하고 가자면은 병원 대합실의 의미가 그러니까 봉우한테는 이 인수기를 가만히 지그시 이렇게 바라다보는 사랑의 공간 그리고 또 중간중간 낮잠을 자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현실과 있던 그 꿈의 경계 지점으로서의 봉우의 그 의미가 있는 공간이에요. 봉우. 자, 그러니까 내 마누라 건물이야. 근데 건물에 내 친구가 지금 새들어서 이 건물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맨날 뭐해? 친구 병원 간호사나 이렇게 훔쳐보고 그래서 졸리면 자고 이런 얘기야. 이 새끼 아주 진짜 전형적인 인형인간이죠. 인형인간. 자, 그리고 이제 익준이는 뭐 했느냐? 이 친구는 맨날 병원 대합실에서 뭐 하고 있냐? 신문 읽고 쫄라 막 세상 욕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문 보면은 내용이 실질적으로 안 나왔는데 어떤 상황이 나오는 거냐? 제약회사가 멀쩡하게 차려진 그 제약회사가 없던 전후 당시이기 때문에 6.25 직후이기 때문에 약을 가짜로 막 팔아치워 먹는 거야. 그 약 상자는 외제인데 내용물은 막 이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로 만들어진 약. 그러니까 가짜 약을 팔아먹는 이 일당이 검거됐다라고 하는 사회면의 기사를 본 거야. 졸라 열받아, 빡쳐. 그래서 이제 사회 비판의 공간으로서의 병원 대합실의 이 역할이 이제 의미가 익준한테 이제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얘는 지금 경제적으로 유능해, 무능해? 무능해요. 그러니까 비판하면서 실제 경제적 능력은 없어. 사회 현실에 비판하는데 자기 가족은 건사하지 못해. 졸라 가난해. 알겠죠? 그러다가 처가 어떻게 돼? 죽게 되는 거죠. 얘는 지금 이렇게 무능하면서도 사회 비판에 열을 올리던 익준은 일을 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 떠나 있는 상황에서 처가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 상황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처하고 익준하고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자, 이 아들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엄마가 죽었어요. 자, 만기한테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어머니가 죽었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죽음을 알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만기가 그 직전 상황이 뭐였지? 방패 상황이었거든요. 방패라고 하는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이 만기가 그러면 뭐 방 빼는 건 빼는 거고요. 일단 내 친구인 이 불쌍한 익준이의 마누라가 죽었으니까 장례 비용이나 좀 보태주시오. 자, 써볼게. 장례 비용. 장례 비용을 좀 빌려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옆에서 당연히 봉우가 거들죠. 한마디 거들어서 결국 이제 빌려주는데 자, 최종적으로는 야, 그러면 말이죠. 이자를 좀 두둑히 붙여주셔야겠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이 여자가 그 친구 남편을 졸라 사랑하기 때문에 만기가 졸라 잘생겼어. 키도 크고 미남이고 막 그 지적인 능력도 있는 거 아니야. 병원사니까. 이게 탐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막 자꾸 추파를 던지는 건데 내가 장례 비용 주는 대신에 이자를 좀 두둑히 붙여달라. 이게 음흉한 얘기를 이제 전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만기가 이 융통우란 이 장례 비용 가지고 이제 치르러 가는 거죠. 이 처의 장례를 치르러, 익준의 처의 장례를 치르러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익준이의 처의 장례를 치르러 가는 건데 만기가 되게 뭐가 있어? 의리가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연민이 좀 크고 뭐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친구의 성격을 말해봐라. 그러면 어떤 걸 말할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간호는 있지만 인수기가 쳐다보는 순간 눈이 마주치면 휙 외면을 하고 이런 친구거든요. 되게 이제 소심하고 얘는 되게 감정적이고 여기는 연민이 넘치고 그죠? 배려심이 있고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기본 틀 가운데에서 마지막 하나
인숙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인숙이라는 존재가 이 만기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 자, 만기라는 인물을 또 인숙이가 사랑해요. 잘생긴 놈들은 하여튼 유부남이든 뭐 나쁜 놈들이야. 어? 자, 여자가 한둘이 안 꼬여. 그냥 한둘이 꼬이는 게 아니야. 어? 자, 졸라 사랑해. 그래서 이제 뭐야? 지금 개업 자금을 보태줄게요 라고 제안을 해요. 개업 자금을 보태줄게요. 내가 월급 막 모아놓은 거 많은데 그거 다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 만기가 수용해요, 거절해요? 거절합니다. 거절. 그럴 수 없지. 이렇게. 요런 내용으로 보시고, 네. 쓸모없이 남아도는 인간들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질문. 만기는 그러면은 잉여 인간일까요, 아닐까요? 만기도 잉여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얘 지금 사회적으로 성공했어, 못했어? 물론 이제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 세입자라는 신세 때문에 이 자기를 뭐라고 해? 사랑은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니? 흑심을 품고 있는 이 친구의 처로 인해서 당장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적응을 제대로 해 못해. 사실 타협을 좀 해서 이렇게 좀 적당히 살면 되는 거잖아. 사회하고 불화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는 얘도 잉여인간이야. 알겠지? 얘도 잉여인간. 얘는 당연히 잉여인간이고 이 새끼는 미쳐가지고 마누라 놔두고 강원사 힐끔힐끔 훔쳐보고 있고 이러잖아. 그 얘는 뭐야? 경제적으로 일단 무능하면서 비판의식만 졸라 있고 전부 부적응자들이에요. 전부. 알겠죠? 이게 다 잉여인간들이다 라는 거. 자, 이런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도움이 일부 될 수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이거 나 이 줄거리 암기했어. 어떤 문제는 다 풀 수 있냐 이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야.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잘 봐야 돼. 이걸 바탕으로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봐. 문제로 가서 실제 지문을 실전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를 볼 텐데, 자, 가기 전에 잠깐만. 자, 형광펜으로 여기 6.25 전쟁 직후라는 표현 있죠.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떼볼게요. 6.25 전쟁 직후. 자, 6.25 전쟁 직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 직후에 쓰여진 소설이고요. 또 실제 배경이 그렇다. 전쟁 이후에 피폐한 현실로부터 그 강제된 비자발적인 강요된 잉여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알겠죠? 뭐 이게 뭐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잉여들이 아니다라는 거. 자, 실제 이제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체크하는 걸 잘 따라오시고요. 일단 제목이 일단 잉여인간이었고, 자, 보기를 먼저 보시는데, 자, 보기 가볼게요. 보기를 먼저 보실게요. 보기 뭐 있나? 여기 있네. 자, 잉여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보듯이, 자, 여기서 이제 얻어야 될 정보가 뭐냐?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몇 번 문제니? 20번. 자, 20번 문제의 보기 보시면, 자, 일단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우리가 처음 본 작품이다. 그러면 이제 보기에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구나. 자, 여기 체크해 보시고, 일단 이거 체크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여기, 자,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지닌 채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자, 계속 체크해 볼게요.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 자, 여기까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렇게 미리 체크해 두시고 다시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지문에 나오는 것은 항상 정해져 있다라고 했고, 그건 정서 태도의 다름 아니기 때문에 정서 태도에 집중하는 연습을 평상시에 많이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입주는, 자, 일하고 시작하는. 지금부터 이제 내가 체크를 할 테니까 칠판 잘 보시고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주된 소재 있죠, 소재도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옆에다가 빨간 펜으로 써놓고 시작해 볼게요. 아직 우리가 단련이 덜 되었기 때문에 칠판에 쓰고 시작할게. 일단 정서태도 밑줄, 자, 이렇게 써볼게요. 정서태도 밑줄, 그다음 시간 공간 괄호, 자, 이런 정도. 시간 공간 괄호, 자, 이렇게 써두고 시작한다. 늘 이걸 반복하시기를. 자, 신문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일단 해볼게요. 이게 주된 소재가 될 텐데, 자, 이것에 대한 태도로 이제 이 앞에 있는 첫 장면이 결정이 돼요. 읽다 보면 신문이 중요한 소재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정서태도. 자, 이런 능지처참할 놈들 밑줄을 딱 그어보세요. 자, 아니면 이제 자, 잘 두드러지도록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을 내도 상관없겠고. 이 부분에다가 체크 딱 해보는 거야. 이런 능지처참할 놈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밑줄이 딱 그어져 있어야만 익준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자 보세요. 뭘 쓰고 있지? 뭐뭐한 놈들, 비속어를 쓰고 있으면서 자, 세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주면서 감정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준다. 선지에 나올 수 있는 말은 이 세 개 단어예요. 실제 이제 선지에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어디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이 지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선지에 이게 나왔어. 이게 나올 거라고. 이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비속어가 어디 있지? 찾으러 갑시다. 이러고 있으면 망한다고. 알겠어요? 이미 다 체크가 돼 있어야 돼, 이렇게. 알겠지? 이런 능지처참할 놈들, 비속어를 통해서 감정적인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혹은 세상에 대한 그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딴 것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밑에 흥분, 밑줄. 감정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봉우가요, 흥미없는, 자, 웃었어요. 일단 웃었어요. 그리고요, 칠판 보시고요, 또 흥미가 없대요. 이 인물은 세상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제 얘는 그 뭐랄까, 잘 보세요. 그럼 얘는 누구에 대한 태도에 지금 이건 누구에 대한 묘사야? 봉우란 인물에 대해서 선지에 어떤 말들이 나올까요? 세상 혹은 현실, 관심, 무관심? 무관심. 알겠죠?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뭘 보고 판단할 거야? 흥미 없는 얘를 보고 판단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서 가보면 말이죠. 밑으로 또 내려가 보면은 여기 뭐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쭉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 뭐 동의를 구하는 뭐 그딴 비슷한 표현이 나올 텐데, 자, 밑으로 가볼게요. 동정을 구하듯, 그렇죠. 동정을 구하듯.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올게. 니은의 한 줄 위에 봐봐. 니은의 한 줄 위를 봐봐. 봉우는 동정을 구하듯. 이 새끼 대범에 소심해. 졸라 소심한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동정을 구하듯이 하는 눈동자로 만기와 익준을 번갈아서 야, 나 좀 살려줘. 야, 진짜 좀, 이거 어떻게 나 어떻게. 소심한 새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겠지? 이런 거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말이야. 니네가 이런 정보를 다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불가능해. 이거 어떻게? 밑줄을 그어놓고 지문을 쓱 한번 보란 말이야. 그럼 아까 그랬지. 금방 찾을 수 있어. 판단이 빨라져. 알겠지? 이거야 이거. 지운다. 다시 위로 올라가. 이 빙충이 같은 녀석. 보이지? 이런 빙충이 같은 녀석. 빙충이 같은 녀석 밑줄. 그럼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야? 익준이가 봉우한테 한 얘기거든. 그 익준이라고 하는 새끼가 졸라 감정적이라는 녀석이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밑으로 갈 거야. 쭉 내려가셔가지고 동정을 구하듯 지나서 쭉 밑으로 가서 이런 쓸개 빠진 녀석 다신 자네들과 얘기 안 내. 그러면서 아마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이 새끼 이거 이런 태도 처음 보이겠어. 항상 이럴 것 같아. 맨날 이럴 것 같지 않냐? 이 새끼는 항상 이럴 거라고. 나 니들 다시 얘기 안 해. 그래놓고 또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와. 얘들아 안녕. 신문 어디 있니? 또 막 와. 병신들 이거 왜 이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에 하면서 니들은 다시 얘기 안 해. 그리고 또 가. 그리고 또 다음날 또 와. 이러겠지 아마. 이럴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장면인데 자, 칠판 한번 봐볼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밑줄을 그어두면 말이야. 장면 1에서는 신문을 둘러싸고 각 인물의 태도, 보이는 반응이, 현실 인식이, 현실에 대한 어떤 그 주된 그 세계관 자체가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어. 신문을 사이에 두고 신문이 어떤 사람은 흥분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게, 어떤 사람은 흥분하게 하지만은 이렇게 써볼까? 헷갈리니까 흥분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흥미를 전혀 유발하지 못하고, 그죠? 그런 게 나오잖아. 그래서 흥미를 얻지 못한 특정 인물에 대해서 A는 졸라 씹어대는 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빙충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1장면에 관한 자 1번 써볼게요. 장면 1이라고 해볼까? 장면 1. 장면 1의 상황이 이렇게 도식을 그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남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평상시 훈련이 돼야 돼. 그러니까 밑줄만 그어도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되도록. 그러려면은 그 문제 풀고 나서 자꾸 이렇게 써봐야 되거든. 이렇게 도식을. 응? 알겠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장면의 주된 이야기야. 그럼 두 번째 장면은 이제 뭐야? 익준이가 나간 다음에 이제 봉우가 어쩌고저쩌고 시작되잖아. 자, 봐. 그래서 이제 어리둥절 있지, 어리둥절. 저 병신이야. 자, 어리둥절 보이니? 자, 어리둥절부터 자 밑줄 딱 그어보시고요. 자, 어리둥절하고 이런 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이런 거 있잖아. 그 논리적이다. 그러면 이제 봉우에 대한 설명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에? 그것도 영민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리둥절하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게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나타내는 말 나옵니다. 체크해볼까요? 대합실, 보이니? 대합실. 칠판 보시고. 대합실. 대합실에다가 괄호처리 딱 해보세요. 대합실. 대합실이라는 공간이 각 인물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게 아까 있었잖아요. 그쵸? 각 인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 다 정리됐었잖아. 그치? 그게 이제 연상되면 더 좋고요. 이 시기 봐라, 이거. 개승치레한 낯으로 대합실이 나타나면 이 새끼 이제 뭐 할 것 같아? 자꾸 보는 거야. 이제 훔쳐보기가 시작되는 거거든. 이 약간 변태 같은 새끼 이거. 자, 간호원 보이지? 간호원. 간호원 이름 뭐였더라? 인숙이. 자, 인숙이라는 이 간호원을 자꾸 이제 쳐다보는 거야. 쳐다보는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 찾아봐. 황홀해하고 있어요. 아, 이 새끼 이 변태 새끼고. 자, 황홀해하고 있어. 황홀하게 빛난 여기 보이니? 자, 황홀하게 빛난 보여? 자, 여기다 체크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했다 이거야. 너무 아름다우세요. 뭐 이런 건데 이게 좀 그렇죠. 네,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은 아니에요. 자, 그럼 보세요. 간호원과 시선이 마주치면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요? 당황한 표정으로 외면. 자, 여기도 한번 형광펜 색깔을 딱 해보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봉우의 성격은 뭡니까? 소심하다, 대범하다. 소심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소심하다. 응? 알겠죠? 뭘 보고 판단할 거냐고. 이런 게 체크가 돼 있어야 빨리 판단하지.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도 나오죠. 시간적 배경 찾아봐. 시간적 배경 뭐라고 나왔니? 6.25 사변 보이니? 6.25 사변 괄호 처리 딱 하는 거야. 6.25 사변 자동으로 나와야 돼. 6.25 사변. 자, 그럼 이제 선지에 어떤 말들이 나오게 돼 있어? 여기에 체크를 해야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건데 어떤 말이 나올까요? 시대적 배경이란 말이 일단 나오겠죠. 시대적 배경을 자 구체적으로 제시. 자, 맞아요, 틀려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자 직접적으로 제시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런 선지 속의 표현이 나올 때 시대적 배경이 뭐였지? 이딴 식으로 반응하면 지는 거라고. 알겠지? 다 미리 체크가 돼 있어야 돼. 6.25 사변 괄호 처리 돼 있으면 시간 공간과 관련된 거는 무조건 뭐야? 괄호 처리한 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자, 그 다음에 수면 부족이라는 말 보이죠? 이 친구의 심리 상태 내지는 정서 상태와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에 수면 부족에는 체크가 돼 있어야 돼. 수면 부족이야. 얘는 지금 잠을 못 자는 거 아니야? 불안이야, 안정이야? 불안한 심리 상태인 거 아니야? 그치? 이건 당장은 안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보더라도 체크하는 어떤 그 경지에 오르게 돼야 돼. 수면 부족이야. 불안한 상태인 거야. 불안한 상태. 불안한 상태의 원인이 뭐 때문이냐? 6.25 사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맞니?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봐. 중약 위로 두 줄 올라갈 거야. 중약 위로 두 줄 올라가. 그래서 뭐라고 나왔니? 거기 보면은 공포감 때문이다 라는 표현 보이니? 자, 그 전에 6.25 사변으로 돌리는 것이다. 보여? 자,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중약 위로 두 줄, 공포감 색깔, 공포감 보여? 칠판 봐봐. 중약 위로 두 줄 올라가면 공포감 있잖아, 공포감. 이 공포감이 체크가 돼 있어야 돼. 무지무지하게 좋은 정보, 중요한 정보고 이 대목이 연계가 된다. 그 반드시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 빼면은 장면이가 이 공포감이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면이야. 공포감이 왜 생긴 거야? 전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전쟁 때문에 6.25 사변이 원인이야. 얘 때문에 공포감이 생겨난 거 아니야? 그치? 그 현재적 불안감으로 인한 수면 부족이라는 이 현실이 과거 특정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죠. 알겠죠? 그럼 이제 인물의 현재적 심리적 반응이, 그러니까 인물의 현재의 심리 상태가 과거의 특정 사건으로 인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그런 선지가 나올 걸 대비해서 여기에 체크가 돼 있어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나와. 기출이 그렇게 계속 나왔어.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자, 계속해서 갑니다. 중략 아랫부분으로 이제 내려갈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칠판을 볼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밑줄 딱딱딱딱 그어지면은, 칠판 봐봐. 보고 있니? 자, 두 번째 장면에 관한 정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장면은 수면 부족이라고 하는 이 동우의 현재 상태의 원인이 과거의 특정 사건이 6.25 사변에 의한 것이고, 알겠죠? 자, 6.25 사변에 의해서 내가 한번 트라우마가 생긴 이 공포감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현재까지도 극복이 됐다, 되지 못했다. 극복이 되지 못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과거의 공포가 현재의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요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수면 부족이라고 하는 이 현재 상태에 있는 친구의 이름이 뭐였지? 봉우야, 봉우. 봉우라는 인물이 이렇게 누구한테? 인숙이라는 인물한테 자, 보여주는 반응 뭐였어? 황홀해한다, 빛나는 눈빛으로. 근데 이렇게 황홀해하는데 인숙이를 쳐다보니까 외면한다, 뭐 이런 표현들 나왔지. 그래서 이제 얘는 되게 소심한 시기구나. 그리고 이제 상처가 있는 놈이구나. 소심 상처, 소심 상처. 이 두 개의 단어가 연상이 될 수 있도록 밑줄을 딱딱딱 그으셔야 된다 이 말이야. 선지에 나올 말들이 다 이런 말들이 있겠지. 상처받은 인간, 소심한 인간. 알겠지? 이렇게. 자, 세 번째 장면으로 갈 거예요. 중략 이후야 이제. 중략 이후. 대합실 문 앞이라고 하는 공간 나오면 자동으로 괄호 처리. 중략 아래 첫 줄. 대합실 문 앞 보이지? 괄호 처리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익준의 아들이죠. 익준은 경제적으로 무능하면서 사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만 졸라 키우는 그런 녀석이었죠. 그 익준의 아들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 했더니 익준의 아들이 등장하니까 자 일종의 그 중요 인물인 만기가 불길한 예감 있죠. 이게 형광펜 색깔. 불길한 예감을 갖게 된다 이거 아니야. 불길한 예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불길한 예감. 덤덤하게 맞이했다. 그럼 맞아야 틀려요. 선지에 나온다니까? 담담하게 맞이했다. 영문을 몰라했다. 막 이딴 식으로 하면 곤란해.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다 예상을 한 것들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겨봐. 자, 눈물 자국이 있죠. 이게 색깔 돼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정서 상태니까? 소년, 슬픔, 아픔, 고통. 오케이? 그럼 밑으로 가서 이상에서 이제 다그치는데, 자, 이상에서 보이죠? 안 보이면 칠판 보시고. 이상에서 자, 형광펜 색깔 하시고. 자, 죽었어요. 색깔 하시고. 마치 수치스러운 일처럼 색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게 결정적인 정보야. 예측했던 일. 자, 색깔 딱 해보시고. 선지에는 어떤 게 나오냐? 자, 전혀 예상하지 못해 당황하는 인물. 이딴 식으로 나온다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게 안 나올 것 같지? 나와. 그거 어떻게 판단할 건데? 지문 속에 밑줄 그은 걸 보게 돼. 그럼 돼. 아무것도 체크 안 하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한 3번, 4번 반복해서 병시처럼 있는 것보다 밑줄 그은 것도 위주로 표적을 딱딱딱 삼아가지고 걔에 집중하는 게 훨씬 시간 단축이 되는 거야. 알겠지? 예측했던 일이야.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예측했던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섬뜩했다. 색깔. 예상,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예상했기 때문에 충격이 덜했다. X. 알겠지? 그러니까 출제자의 머리 위에서 놀아야지. 문제 보고 어디 있냐? 이러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갑니다. 예, 맨 밑으로 가면 나랑 같이 가자 있죠. 나랑 같이 가자. 태도죠, 태도. 나랑 같이 가자. 이 친구의 장례식을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게? 돈을 다 쓸어서 오늘 수입 들어온 거 갖다가 다 바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선지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얘들아? 을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자, 여기다 써볼게. 익준의 처가 사망한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중심 사건 아니야. 제3장면에 중략 이웃 부분에, 그치? 익준의 처가 사망하니까 이 소식을 누가 알려왔어? 아들이, 익준의 아들이 알려온 거 아니야? 익준의 아들이? 그러면 이제 이 누구? 저 만기라는 인물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 건지 잘 봐.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럼 이제 이 태도는 뭐냐? 선지에 어떤 말들이 나오겠니? 불쌍한 처지에 있는 친구의 자식에 대한 연민이 있다. 만약에 틀려요. 연민이 있다. 그 다음 또 뭐야? 배려할 줄 안다. 또는 뭐야? 친구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인물이다. 뭐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죠. 뭘 보고 판단할 건데? 같이 가자. 알겠죠? 같이 가자. 친구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응? 이런 식으로 다 예상하면서 읽어야 돼. 예상하면서. 알겠지? 그렇게 됐을 때만이 문제풀이가 이제 아주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문제로 가볼까요,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대비를 다 해놓고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작품 밖 서술자 나라는 표현이 한 번이라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라는 표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작품 밖 서술자인 게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행동이나 내면의 심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막 이 시점에서 막 판단하려고 하면 돼, 안 돼? 정말 난감한 거예요, 그거는. 응? 그건 진짜 예비 고일 수준이야, 그건. 행동이 있든가? 내면 심리는 있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제 지는 거라고. 예비 고일이야, 그 친구는. 이제 막 겨울방학 지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미 나는 밑줄 그었잖아. 밑줄 그은 것만 쭉 봐봐.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에? 내면 심리 나오고요. 당황했다랄지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지? 행동이야 뭐 쭉쭉쭉 나왔던 것들이고 원래가. 자, 그 정답이 2번이 되는 건데 액자식 구성은 병신과 머저리 같은 작품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선지 서술자의 교체는 황석영의 그 가객이라는 제목의 작품이랄지 뭐 그런 게 있죠. 5번에다가 별표를 하시고 특정 인물에 초점을 두고 라고 나왔는데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 만약에 아까 우리 봤던 1, 2, 3장면 임의로 중략 앞부분의 1, 2장면과 중략 뒷부분의 3장면으로 셋으로 나눴을 때 특정 장면에 주목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선지가 맞을 수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면은 특히 이제 E 같은 경우에 A라고 처리해 놓고 장면 2를 A라고 처리하고 5번 선지를 갖다 들이민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전체로 확장해서 물어보는 윗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윗글이야, 윗글.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 사람 위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야. 이 작품은, 이 대목은 적어도 세 사람 위주로 돼 있어요. 앞부분은 익준이, 중간 부분은 봉우, 세 번째 부분은 다시 만기. 알겠죠? 특정 국면에 관한 것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전체로 두고 보면은 맞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20번 문제로 가면요. 20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건데 전부 봐라. 내가 뭐라고 했니? 정서 태도라고 했잖아. 긴장을 풀지 않는다랄지. 왜? 수면 부족이니까. 상처. 다 나오잖아. 다 나오잖아. 그치? 2번 봐. 분개. 흥분한다. 화낸다 있었지. 그 다음에 부조리한 사회상.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런 게 페이크야. 개인을 통제하는 권력. 야, 얘가 지금 뭐 사회에 욕했다고 해가지고 끌려간 거야? 일하러 간 상황이야. 일하러 간 상황. 지문에는 안 나와 있지. 근데 개인을 통제한다는 얘기도 없어. 상상을 하면 안 돼. 비판했으니까 통제했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알겠지? 지문에 안 나온 내용이야. 그래서 틀린 거야. 통제한 내용이 어디 있는데? 욕하고 사라졌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제 4번 봐. 5번 무관심, 무기력 보이지? 다 정서태도야. 그 다음도 봐. 다 정서태도지. 21번 같은 경우는
5번 같은 경우에 봐. 밑줄이 정확하게 그어져 있지 않으면은 인사치레에 불과하다. 약간 애매할 수도 있어. 아, 당연히 친구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표현이 미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지. 근데 헷갈릴 수 있는 건 이거죠. 자, 3번으로 가면은 자,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3번 선지 디귿 가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내성적이다 라는 말을 썼느냐라는 거야. 소심하다라는 말을 썼느냐 이런 얘기야. 그런 말을 썼냐 안 썼니? 안 썼지. 이걸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어요. 네? 다만 이제 뭐 당황하여 외면한다 할지 이런 그 심리 상태에 대한 묘사와 행위에 대한 묘사가 있을 뿐 이 직접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보긴 어렵지. 이 친구는 소심한 친구다 이렇게 지적하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약간 좀 헷갈릴 수는 있죠. 자, 이렇게 문제풀이까지 마쳤고요.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적성의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